초자연적 현상에 가까운 스토커, 피해자들을 스케치하는 연쇄 살인마, 그리고 당신이 들었지만 설명할 수 없는 소리 15번째 이야기입니다. 1987년 11월 22일 시카고 시민들은 지역 채널 WGN-TV에서 9시 뉴스를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스포츠 앵커 댄 론이 베어스 경기를 이야기하던 중 바람의 도시 전체에서 TV 화면이 나갔습니다. 절박한 베어스 팬들이 TV를 조정하는 중 새로운 영상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인포팬 여러분. 잠깐만요. 방송은 충격받은 댄 론에게 돌아왔고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저도 궁금합니다. 그게 제 심정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앞으로 펼쳐질 진짜 광란의 전주곡에 불과했습니다. 몇 시간 후 밤 11시 20분에 지역 PBS 계열사 WTTW에서 올드 닥터 후 재방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잡음 후 소름 끼치는 가면을 쓴 남자가 다시 나타나 이번에는 말을 했습니다. 정말 또 이걸 하는 건가요? 그건 잘 모르겠지만 척 스와로브스키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왜곡된 전자음성으로 하이제커는 거의 말이 안 되는 혼란스러운 헛소리를 쏟아냈어요. 그는 스포츠캐스터와 지역신문을 언급하고 광고 슬로건을 즉흥적으로 말했으며 때로는 웃고 때로는 신음소리를 냈어요. 시청자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전혀 알지 못했고 그러다 상황은 정말 이상해졌어요. 영상이 가면을 쓴 인물이 의자에 몸을 숙인 장면으로 바뀌었고 프렌치메이드 복장의 누군가가 파리채로 때렸어요. 곧 정상 방송이 재개됐습니다. 이 사건은 TV와 인포그래픽스쇼 역사상 가장 기이한 사건 중 하나입니다. 납치범이 쓴 가면은 아무 가면이 아니었고 바로 풍자적인 컴퓨터 그래픽 TV 진행자인 맥스 헤드룸이었습니다. 당국은 분노했습니다. FCC는 범인이 잡히면 엄중한 처벌을 내리겠다고 약속했지만 범인은 끝내 잡히지 않았습니다. 역사상 가장 대담한 신호 납치 사건 중 하나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이 범죄로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미스터리 14번은 다릅니다. 역사상 가장 미스터리한 죽음 중 하나가 2010년 8월 16일에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수학천재 게러스 윌리엄스라는 남성의 런던 아파트에서 안부 확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동료들은 며칠 동안 그를 못 봤고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문을 두드려도 아무런 응답이 없자 경찰은 강제로 들어가 아파트를 조사하기 시작했지만 게러스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공기에는 특이한 썩은 냄새가 났고 범죄 현장 경험이 많은 경찰들에겐 익숙한 냄새였습니다. 경찰관들은 욕실을 수색했고 욕조 안에는 커다란 빨간색 스포츠 가방이 있었으며 그 안에는 부패한 게러스 윌리엄스의 알몸 시신이 들어있었습니다. 가방은 외부에서 자물쇠로 잠겨 있었습니다. 아파트는 범죄 현장으로 선포되었고 즉시 사망 사건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게러스 윌리엄스가 생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한 세부 사항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놀라운 수학 및 데이터 분석 능력 덕분에 그는 영국 비밀 정보국, 즉 MI6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영화에서 제임스 본드가 일하는 곳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관계자들은 그가 미국 NSA와도 계약을 맺어 여러 유명 러시아 마피아 조직이 연루된 자금 세탁 흐름을 추적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나중에 확인했습니다. 다시 말해 게러스 윌리엄스는 매우 강력한 동료들과 매우 강력한 적들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것처럼 보일 만큼 이상했지만 우리는 살인이라고 하지 않고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런던 메트로폴리탄 경찰청은 게러스의 죽음이 아마도 사고였을 것이라고 BDSM 놀이가 잘못된 결과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넷 기록에 따르면 그가 결박 관련 웹사이트를 방문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이라 해도 누가 밖에서 가방에 자물쇠를 채웠겠습니까? 더 그럴듯한 건 게러스가 독특한 취향에 부주의한 후딘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부 고위층이 그의 살인범을 은폐하고 있다는 걸까요? 2024년 이 사건에 대한 법의학 재검토에서는 추가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큰 반전이 없는 한 이 사건은 그냥 미스터리로 남을 것 같습니다. 마치 일본을 공포에 몰아넣었던 어떤 범죄 천재의 정체처럼 말이죠. 13번. 공식적으로는 글리코 모리나가 사건으로 알려진 이 끔찍한 유괴, 협박, 그리고 대량 살인 미수 사건은 1984년부터 85년까지 일본을 뒤흔들었습니다. 이 사건은 역사적인 도시 니시노미야에서 70살 여성의 집에 권총과 소총을 든 2명의 무장복면 남성이 침입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원한 것은 그녀가 아닌 그녀 아들의 집 열쇠였습니다. 그녀의 아들은 이자키 가스이사로 에자키 글리코 제과 회사의 사장이었습니다. 그들은 그의 아내를 결박한 뒤 샤워 중이던 이자키를 알몸으로 끌어내어
창고로 데려가 몸값을 요구했습니다. 450만 달러와 220파운드의 금고해를 요구했지만 다행히도 이자키는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납치한 남자들은 이제 막 시작이었습니다. 그들은 에자키 글리코 본사 주변의 차량에 불을 질렀고 경찰이 그들을 잡지 못하자 조롱하는 편지를 경찰에 보냈습니다. 읽어보면 일본 경찰에게 바보들아 너희 멍청이 아니냐? 진짜 프로면 나를 잡아봐라. 힌트 주지. 내가 탄 차는 회색이고 음식은 다이에서 샀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새로운 정보를 원하면 신문에 빌어봐라. 이 미스터리 범인들은 일본 탐정 소설의 괴인 심한면상에서 따온 괴인 심한면상으로 알려졌습니다. 괴물은 경찰과 언론에 조롱 편지를 보내며 사탕에 독을 타 수백 명, 수천 명을 살해해야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처음엔 이자키 글리코의 사탕을, 그 다음엔 모리나가 회사 과자를 노렸습니다. 수많은 조롱 편지와 단서에도 괴인 21면상은 끝내 잡히지 않았습니다. 몇 안 되는 용의자들 모두 결국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건의 수사 책임자였던 야마모토 경감은 스스로 몸에 불을 질러 목숨을 끊었습니다. 사건을 해결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그의 후회가 그만큼 깊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괴인 21면상의 마지막 편지는 그를 바보라고 조롱했습니다. 잡히지 않은 미치광이들의 편지 사건 중 괴인 21면상은 다음에 소개할 미제 사건만큼 소름 끼치지 않습니다.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이 영상 보신 후 4편도 다시 보러 오실 거예요. 12번째 넷플릭스의 의심스러운 미니 시리즈에서 들은 모든 이야기는 잊으세요. 뉴저지 웨스트필드의 감시제에 대한 실제 이야기는 그보다 1000배는 더 소름 끼칩니다. 2014년 브로더스 가족은 657 블러바드의 인상적인 집으로 이사하며 꿈꾸던 삶을 시작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 나온 만큼 그들의 삶은 곧 악몽이 됩니다. 그들은 자신을 감시자라 부르는 이로부터 수수께끼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는 이 집을 감시하는 일이 자신과 가족에게 대대로 이어졌다고 했습니다. 편지에는 657 블러바드는 당신의 이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젊은 피가 이 집의 복도를 지배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감시자이며 지난 20년 가까이 657 블러바드를 지배해왔습니다. 이제 이것은 나의 일이고 나의 삶이며 나의 집착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도 그 일부가 되었습니다. 혹시 궁금하실까봐 말씀드리자면 젊은 피는 그 가족의 아이들을 뜻합니다. 그 편지들은 두서없고 정신이 나간 듯 했으며 자주 철자가 들렸고 가족을 조롱하며 변태적인 즐거움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어떤 편지에서는 감시자가 브로더스 가족 아이들 이름을 모두 언급하며 아이들을 집 밖으로 유인하는 방법을 묘사하며 진정한 기쁨을 느끼는 듯 보였습니다. 이 일은 현대 역사상 가장 소름 끼치는 사건 중 하나입니다. 브로더스 가족은 결국 큰 손해를 보고 집을 팔고 떠났습니다. 이사온 젊은 부부는 감시자의 편지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브로디스 가족은 살아나올 수 있었지만 모두가 그렇게 운이 좋은 건 아닙니다. 11번 2006년 10월 4일 프라우카 리베스라는 21세 독일인 간호 학생의 해골 시신이 리테나우의 도로 옆 숲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시신이 심하게 부패해 정확한 사망 시각과 사인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예감했습니다. 프라우카는 몇 달 전인 6월 20일 밤 친구들과 함께 파더보른시의 한 지역배에서 FIFA 월드컵을 보러 나갔다가 실종되었습니다. 주머니에는 5유로만 있었고 집은 2km 도처에 떨어져 있지 않았기에 경기 후 기분 좋은 여름밤에 그냥 걸어서 집에 가는 것은 별 문제 없어 보였습니다. 그녀의 친구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때 프라우카를 마지막으로 봤지만 소식은 그 후에도 들었습니다. 그녀는 밤늦게 들어온다고 문자했지만 결국 집에 오지 않았고 다음 주 동안 친구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여러 번 전화를 걸었습니다. 각 전화는 나중에 독일 여러 산업단지에서 걸려온 것으로 확인됐고 일부는 파더보른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한 통화에서 누군가가 그녀에게 감금되어 있는지 물었고 그녀는 조용히 네라고 대답한 뒤 큰 소리로 아니오라고 말하며 스스로 말을 끊었습니다. 그녀의 여동생은 프라우카가 약에 취한 듯 들렸고 가족에게 사랑을 전해달라는 말을 듣고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심하게 부패한 그녀의 시신은 실종 당시 옷을 입은 채 발견됐습니다. 프라우카 리베스의 살인범이 또 다른 생명을 앗아갔는지는 모르지만 다음에 소개할 미스터리한 살인범은 확실히 또 다른 생명을 빼앗았습니다. 10번입니다. 인터넷에서 악명 높은 아날로그 호러 이야기 중 하나가 더 페인터입니다. 이 이야기는 희생자를 그리는 것을 즐기는 타락한 살인범의 무자비한 폭력 묘사로 주목과 비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도 이런 살인범이 있었다는 걸 믿으시겠습니까? 이 살인범은 언론에서 두들러로 불렸던 잘 알려지지 않은 무서운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1970년대 게이클럽에서 만난 남성 3명에서 16명을 살해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그는 키 크고 마른 흑인 남성으로 묘사됐습니다.
피해자들을 스케치하는 습관으로 두들러라는 별명이 붙었고 만화가가 되기 위해 학교에서 공부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피해자들을 외진 곳으로 유인해 칼로 잔인하게 살해한 뒤 바로 도주했습니다. 시신을 옮기거나 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잔인하고 독특한 수법을 가진 살인범이라면 더 일찍 잡혔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1970년대 샌프란시스코의 끈끈한 게이 커뮤니티에서도 두들러의 가장 큰 조력자는 동성애 혐오였다는 우울한 진실이 있습니다. 중요한 증인이 될 수 있었던 남성들은 커밍아웃의 위험을 알았고 1970년대에는 이것이 큰 위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증인의 부족뿐만 아니라 경찰 역시 이 범죄 행각에 개입하는 것을 꺼렸습니다. 이 사건이 게이 커뮤니티와 깊이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만약 이 사건이 더 이성애자와 관련된 연쇄 살인이었다면 했을 만큼 철저하게 수사하지 않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두들러의 나이가 든 모습을 그린 새로운 몽타주가 공개되어 그의 검거를 돕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잡히지 않았고 어쩌면 지금도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살인범을 법정에 세울 결정적 정보를 제공한 사람에게 20만 달러의 보상금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이 목록에 있는 모두가 살인범으로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아무도 설명할 수 없는 어둠 속의 형상일 뿐입니다. 9번째, 르루아용. 르루아용은 무어의 유령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스위스 프리부르크 주의 살 지역 숲에서 자주 목격되는 살아있는 도시 전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걸 믿어도 돼요. 이 남자를 보면 단번에 알아볼 수 있을 겁니다. 그는 키가 180cm가 넘고 어두운 군복 스타일의 작업복에 위장용 망토를 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 전체를 가리는 GP5 방독면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여러 곳을 돌아다니는 모습이 목격됐고 일부는 멀리서 사진을 찍었다고 합니다. 그가 진짜 유령인지 얼굴을 숨기고 싶어 하는 어떤 질환을 가진 사람인지 아니면 단순히 이상한 스타일 감각을 가진 지역 괴짜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추측이 난무합니다. 이 작은 기이한 사건은 스위스 언론을 뜨겁게 달궜고 많은 미스터리 사냥꾼들이 그 신비로운 인물을 보려 숲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이 사건은 슬픈 결말로 끝났습니다. 르루아용에 대한 정보가 언론에 퍼진 후 그는 위르의 유령의 사망 증명서와 유언장이라는 제목의 편지를 보냈다고 전해집니다. 그 편지에서 그는 지나친 관심이 자신의 삶의 방식을 망칠 것이라고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이 유령의 삶을 포기할 때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줄에는 유령은 사라진다. 짐승 사냥의 위험이 너무 크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결국 편협한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괴롭힐 것입니다. 유령은 결코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2013년 편지 발견 이후 르루아용은 다시 목격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미해결 미스터리가 특별한 이유는 통계적으로 이미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8번째, 그 소리를 들으셨나요? 저 멀리서 다가오는 폭풍처럼 낮게 울리는 소리, 당신의 삶의 모든 순간을 배경처럼 깔고 있는 소음, 마치 두개골 뒤쪽에서 진동하는 듯한 촉각적 윙윙거림과도 같습니다. 이 소리는 1973년까지 거슬러 올라가 전 세계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보고되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도 이 으스스한 윙윙거림에 시달리고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이야기해주세요. 하지만 이게 대체 무엇일까요? 이 으스스한 윙윙거림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우리 모두를 미치게 만드는 이 소리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일부 지역에서는 고압 가스 파이프라인을 위한 산업시설이 원인이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이 시설들은 천천히 인식하게 되는 우르릉거리는 소리를 낼 수 있는데 한번 그 소리를 알아차리면 무시하기가 불가능해집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현상에 대해 이명이나 자발 이음양 방사와 같은 생물학적 설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는 귀 자체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를 믿으신 맨 물고기 등 동물의 짝짓기 소리인 낮은 우르릉거림으로 보기도 합니다. 과학자들은 계속 연구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말로 이 모든 것의 원인을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당신은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실제한다고 확신하는 그 다음의 신비로운 질환보다는 여전히 그 윙윙거리는 소리의 신비롭고 단조로운 광기를 감당하는 편을 택할 것입니다. 7번째 하바나 증후군으로 불리는 사건들은 2016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윙윙거림과 마찬가지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이전에 큰 소리를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지장애, 균형 문제, 어지러움, 불면증, 두통 등 여러 증상이 동시에 나타나 일상생활이 어렵고 일부는 몇 달간 지속되기도 합니다. 의료계 다수는 이를 실제 질병이라 부를 만큼 충분한 의학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다른 사람들, 특히 음모론적인 시각을 가진 이들은 이것이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어떤 무기의 결과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악시오스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하바나 증후군 사건을 일으킨 데 관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미스터리한 장치를 구입하는 데 수천만 달러를 지출했습니다. CNN에 따르면 그 장치는 전파를 방출하며 이 전파가 어떻게든 신경학적 장애를 일으키는 데 관여했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이것이 진짜 답이라면 이론적으로 이 무기가 누구에게나 사용될 수 있는 두려운 새로운 전쟁의 시대입니다. 이것이 집단 히스테리인지 대량 살상 무기인지를 알기 전까진
이 일은 미해결 미스터리로 남을 것입니다. 하바나 증후군에 대해 확실한 답을 얻는 날이 올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다음 사례는 영원히 깊이 불안하게 남을 미스터리일 것입니다. 여섯 번째, 1993년 2월 8일은 27세 게리 서드브링크에게 이상한 날이었습니다. 공군 대위인 그는 롱아일랜드 부모님 집에서 주말을 보내려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부모님께 미리 알리지 않은 깜짝 방문이었습니다. 그가 그곳에 갈 걸 아는 사람은 그뿐이었고 이 점이 나중에 중요해집니다. 게리 서드브링크는 자리를 잡은 후 친구 마이크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JFK 공항을 통해 막 도착했다고 알렸습니다. 그래서 혹시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을지 이야기했습니다. 마이크는 이상하게도 혼란스러워하며 게리에게 바로 전날 둘이 통화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게리와 똑같은 목소리의 사람이 마이크에게 전화해 라과디아 공항에 도착했고 감기에 걸렸다고 한 건 무슨 일이었을까요? 게리가 진실을 알아내려 할 때 밤 10시 30분쯤 부모님 집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게리가 받자 누구나 소름 끼칠 만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낮고 기계적인 목소리, 마치 악몽에서 들릴 법한 목소리가 그의 이름을 부르며 다른 목소리가 너를 사칭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게리가 방금 마이크와 나눴던 대화를 생각하면 이 말은 더욱 으스스하게 느껴졌습니다. 처음에 게리는 자신의 형 스티븐이 장난을 치는 줄 알고 짜증이 났지만 만약 정말 장난꾼이었다면 그는 엄청나게 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4통의 전화가 왔고 느리고 단조로운 기계음이 으스스하게 텍사스에서 언제까지 돌아올 거야? 나 하늘을 계속 주시해. 같은 알 수 없는 말을 남겼습니다. 전화가 올 때마다 그 목소리는 실제 상황에 대한 더 많은 힌트를 남겼습니다. 그는 자신이 다른 행성 출신이라 주장하며 게리에게 해를 끼칠 복제 인물을 경고했습니다. 전화의 마지막 말은 조심해. 정부의 개입이 있을 거야. 그들이 방문을 방해할 거야. 였습니다. 오늘날까지도 그날 밤 전화 반대편에 있던 사람이 누구였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가 장난꾼, 미치광이, 외계인 중 무엇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신비로운 발신자는 실제 대규모 인명 피해 사건과는 무관합니다. 다음 5번째 미스터리의 주인공은 웨스트 버지니아에서 가장 유명한 괴생 명체로 빅푸시나 내시와 달리 대규모 인명 피해 사건과 연관되며 이 사건으로 46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런 연관성으로 모스맨은 일부에겐 파멸의 징조, 다른 이들에겐 공감 가는 존재로 긴 전설이 되었습니다. 1966년 11월 15, 일부터 1967년 12월 15일까지 웨스트 버지니아 주포인트 플레전트 주민들은 붉은 눈과 거대한 날개를 가진 인간형 생물을 목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곤조 저널리스트 존 킬이 보도한 더 광범위한 기이한 사건들과 연관된 것으로 보였고 이후 리처드 기어 주연의 영화에 기반이 되었습니다. 모스맨의 예언. 하지만 모스맨이 정확히 무엇을 예언하고 있었던 걸까요? 일부 사람들에 따르면 그것은 1967년 12월 15일에 46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많은 부상자를 낸 실버 브리지의 비극적인 붕괴였습니다. 모스맨은 재앙의 전조였을까요? 아니면 결국 포인트 플레전트의 유명한 관광 명소가 된 전설에 불과했을까요? 우리는 아마도 영원히 모를 것입니다. 마치 미국의 유명한 실종 사건 답처럼요. 네 번째, 강력한 팀스터스 노조의 리더 지미 호파는 미국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노동 지도자였으며 마피아와의 의심스러운 연결도 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1975년 7월 30일 지미 호파가 영원히 사라졌을 때 살해당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의 마지막 위치는 디트로이트 교회 블룸필드 힐스의 메커스 레드 폭스 레스토랑 주차장이었고 살인범 외에는 이후 행방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미 호파 살해에 대한 다양한 이론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악명 높은 거짓말쟁이들인 살인범 리처드 아이스맨 쿠클린스키와 전 호파 집행자 프랭크 아이리시 맨시언 등은 자신이 그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들은 꽤 널리 반박되었습니다. 진실은 우리는 아마도 지미 호파가 어떻게 죽었는지 그리고 그의 시신이 그 후 어떻게 되었는지 결코 알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죽은 많은 사람들의 시신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다음 미스터리에서 다루겠지만 그들이 왜 그런 일을 했는지는 글쎄요. 그게 바로 큰 미스터리입니다. 세 번째, 1518년 스트라스부르그시에서 사람들이 거리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논란이 있지만 몇 주간 이어진 이 사건 동안 50명에서 400명 이상까지 추정됩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1500년대의 플래시몹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칠 때까지 춤을 췄고 많은 이들이 실제로 쓰러져 죽을 때까지 춤을 췄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이 믿을 수 없을 만큼 이상한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는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추측을 내놓았습니다. 집단 히스테리아였다거나 아니면 맥각 중독으로 인한 환각이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진실은 왜 이런 광기가 실제로 벌어졌는지에 대해 우리는 최선의 추측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게 집단적 광기로 보인다면
다음 미스터리는 더 개인적으로 느껴집니다. 두 번째로 1837년부터 1904년 사이의 영국의 주요 도시들에서 많은 사람들이 언론에서 스프링힐드 잭이라고 부른 악마 같은 존재에게 공격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이 이름은 이 신비로운 인물에 대해 가장 덜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증언에 따르면 그는 인간이 불가능한 점프, 금속 발톱, 악마 같은 눈, 불을 내뿜는 능력을 지녔다고 합니다. 그는 이런 놀라운 능력을 범죄와 싸우는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여성들을 괴롭히는 것을 즐겼고 이 때문에 페니 드레드풀에서 인기 있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영국 민속 전설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일부 역사적 인물이 용의자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가 누구였는지, 그의 정체가 무엇이었는지, 그가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이었는지 아니면 한 사람이라도 맞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차라리 어두운 골목에서 스프링힐드 잭을 마주치는 게 낫지 궁극에 매우 어둡고 미해결된 미스터리 1번을 상대하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이 미스터리만큼 기괴하고 불안하며 진정으로 무서운 미스터리는 거의 없습니다. 1922년 3월 독일 시골에서 6건의 잔혹한 살인 사건이 발생해 한 가족 전체가 끔찍하게 몰살당했습니다. 누가 왜 이런 일을 했는지 우리는 모르고 앞으로도 모를 겁니다. 그러나 범인의 범행 방식에 대해 우리가 아는 사실은 여러분을 오싹하게 할 것입니다. 그 가족은 뮌헨에서 북쪽으로 40마일 이상 떨어진 바이에른의 외딴 시골 농가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집단 살인 사건이 일어나기 몇 달 전부터 가족과 고용된 일꾼들은 집에서 뭔가 매우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낮과 밤 내내 들리는 이상한 소리들, 제자리에 있지 않은 물건들, 가족 누구도 산 기억이 없는 신문들이 집안에 있었습니다. 모든 일이 터지기 얼마 전 가족의 하녀가 집이 유령에 씌인 것 같다며 아무런 관련도 갖고 싶지 않다고 말하고 일을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한 느낌이 아마도 그녀의 목숨을 구했을 것입니다. 3월 30일 아마도 몇 달간 집에 숨어 지냈던 범인이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범인은 가족들을 한 명씩 헛간으로 유인해 괭이로 알려진 농기구로 그들을 잔인하게 살해했습니다. 하루 만에 그는 6명 모두를 살해야 하고 그들의 시신을 헛간 안에 남겨두었습니다. 그 후 그는 며칠 동안 집 안에서 지내다가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고 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은 현대 역사상 가장 무서운 미제 사건 중 하나로 인생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바뀔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바로 이런 영상의 주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무서운 미제 인터넷 미스터리 영상을 보거나 이것을 시청해 보세요.